큰돈 버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 이 사주는 재벌 사주다. 볼 것도 없다. 재벌이라면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대면 재벌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 그런데요, 스승님. 100억 원대의 부자와 300억 원대의 부자는 사주가 다른데 어떻게 구별하나요? 제 집요한 질문에 스승님은 언짢아 하신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 궁금증이 풀렸지만 그래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직접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제 운을 통계학 적으로 분석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선 사주가 분명한 국내외 재벌가, 성공한 전문가 등을 위주로 해서 사주와 관상 등 여러 운명학적 방법론을 분석해 통계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꼬박 10년을 노력한 끝에 자산가 5,000명 정도의 재운에 대한 통계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10억 원대의 자산가와 100억, 1000억 원대의 자산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재운이 강한 부자들의 특징 3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산층 및 서민층의 데이터와 비교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1. 사람을 가려 사귄다. 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좋은 일로 결실을 맺는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준 화투패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음이다. 법정 스님의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는 글의 한 구절입니다. 돈을 벌고 모으고 지키는 과정에서 부자들은 다양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상처를 받은 적도 있었고 배신을 당한 적도 있었으며 싸움을 벌여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자신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아무에게나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재운이 강한 사람들은 친분이 있는 대다수의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편입니다. 심지어 가깝게 지내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까칠하다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인간관계에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 대신 스스로 깊이 신뢰하는 소수의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대하며 끝까지 신의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인간관계는 철저하게 양보다 질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이 타고난 운을 활용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보여줍니다. 2. 돈이 있다는 사실에 집중한다. 산 입에 거미줄 치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살림이 어렵고 식량이 떨어져도 사람은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재운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재운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든 굶어 죽지 않고 무조건 돈이 들어온다고 믿는 부류의 사람입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대신 돈은 항상 넘치는데 이를 어떻게 가져올지만을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미래에 돈이라는 에너지가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물길을 만드는 데 시간을 씁니다. 즉 돈이란 결국 돌고 돌아 흐름을 크게 만들어가는 작업이라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재운이 강한 사람들은 돈을 쓸 때도 크게 돌아올 것이라 믿으며 기쁨으로 돈을 씁니다. 또한 그렇게 쓸 돈이 있음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맹자는 항산이면 항심이라고 했습니다. 돈이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삶은 항상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게 하고 이는 재운을 향상시키는 기반이 됩니다. 3. 피해의식 없이 현실을 냉철하게 받아들인다. 삶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그렇게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 에반 스피겔의 말입니다. 그는 2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현실이 공정하지 않음을 발견했고 이를 당당히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이 불공평함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합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그저 현실만을 냉철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것이 선한가, 악한가, 도덕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지는 것은 다른 문제다. 마키아벨리는 이상과 현실이 충돌할 때 현실을 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추어 자신을 유연하게 바꾸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보다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며 그 일을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을까를 철저히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좋아하는 일보다 잘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잘하는 일은 삶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로 인해 스스로에 대한 성취감과 만족감을 드높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명리학으로 풀어본 돈의 속성 3가지. 1. 제다신약. 명리학에서는 돈의 속성을 어떻게 보는 것일까요?
먼저 제다 신약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 재물이 많으면 몸이 약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은 왜 돈이 많으면 몸이 약해진다고 했을까요? 사주에서 재물의 개념은 극하는 것으로 봅니다. 극한다는 뜻은 이겨먹는다, 집어삼킨다, 제압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재물을 소유하면 당연히 에너지 소모가 뒤따릅니다. 이겨먹고 집어삼키고 제압하기란 보통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모두가 정면 대결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팔자에 재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맞대결할 일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정면 대결을 많이 하면 심장병에 걸리거나 암에 걸리거나 공황장애가 옵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300억이 넘는 돈이면 이는 자기 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300억 이내면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300억이 넘으면 복잡한 상황으로 돌입해버립니다. 이 돈을 유지하려면 소송도 하게 되고 사기도 당하고 항상 바쁘고 인간관계도 골머리가 아프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삶이 돈에 휘둘립니다. 이걸 제다 신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행 가고 싶으면 한 열흘씩 여행도 가고 한가하게 친구들하고 차도 마시면서 놀고 주변에 베풀기도 하면서 인생을 즐기려면 재산이 300억 이내여야 합니다. 그럼 제다 신약한 팔자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요? 명리학에서는 몸을 튼튼하게 강화시키는 방법을 다음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하나는 인수, 즉 학문과 공부로 보강하는 방법입니다. 돈이 많고 몸이 약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본인이 책 보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가까이 놀아야 합니다. 그러나 돈이 많으면 대체적으로 주색 잡기를 좋아하고 공부하는 쪽은 싫어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 동지를 많이 만들어 두는 방법입니다. 즉, 외부에서 보호해주는 인맥을 두텁게 형성해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자면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베풀어야 하며 이는 돈을 잘 쓸 줄 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 제다신강. 다음으로 명리학에서 본 돈의 속성은 제다신강입니다. 큰 재물을 다스리려면 강심장과 강한 위장, 강한 대장, 강한 신장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즉, 강한 오장육부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몸이 강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판단력이 정확한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의 핵심을 간파해내는 능력,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는 독심술이 있는 사람을 판단력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럼 제다신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눈빛이 강렬합니다. 그들은 골격이 크고 단단하며 식사를 매우 잘합니다. 빨리 먹는 것은 물론 음식도 가리지 않고 많이 먹습니다. 예컨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들 수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그는 하루에 햄버거를 큰 것으로 4개씩 먹고 콜라도 10병씩 마신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70대 노인이 빅맥 햄버거를 4개나 먹고 콜라를 10병씩 먹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아마 위장에 탈이 나거나 당뇨병이 찾아올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장사 체질입니다. 이게 다 타고난 체질이고 결국 팔자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 튼튼해야 재물과 권력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3. 식신생재. 명리학 용어 중에 식신생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식신이란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먹이는 기질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맛있게 먹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를 흐뭇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큰 돈을 벌어들인다는 게 식신생재의 개념입니다. 식신이 발달한 사람은 주변에 돈을 잘 풉니다. 인간관계에서 후하게 처신하다 보니 어떨 땐 약간 푼수 같은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이들은 재물이 들어올 때 수월하게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이 재물을 물어다 준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죽을 둥 살 둥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옆에서 이상하게 도와줘서 큰 돈을 만집니다. 그 때문에 작은 부자들은 돈을 아껴서 부자가 되지만 큰 부자는 돈을 써서 부자가 됩니다. 식신생재 팔자를 타고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윗대 조상 가운데 적선을 많이 한 사람이 반드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조상이 쌓아놓은 복을 후손이 받아먹는 셈입니다. 이런 이치를 알고 있었던 지혜로운 부자들은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몸이 아프면 재물을 풀었습니다. 주변을 기쁘게 하여 그 기쁜 에너지를 자신이 당겨 쓰는 셈입니다. 자본주의 비밀
9분 만에 살펴보기. 화폐 전쟁의 저자 숭훈비는 미국에서 금융 전문가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를 보면서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직감은 직감일 뿐 당장에 내세울 만한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이후 저자는 팀을 구성해 주요국 정부의 방대한 문헌과 법률 문서, 신문 잡지 등에 실린 글을 찾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10년에 걸친 취재와 고증 끝에 태어난 책이 바로 화폐 전쟁입니다. 화폐 전쟁의 저자 숭훈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과정은 어항 속 물고기를 키우는 것과 같았다. 금융 재벌들은 마치 어항에 물을 붓듯 시중에 돈을 풀어 경제 주체에게 대량으로 화폐를 주입한다. 돈을 풀면 각계각층에서 더 많은 돈을 먹을 욕심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서 부를 창출한다. 이제 어항 속의 물고기는 각종 양분을 열심히 흡수해 점점 살이 오른다. 금융 재벌들은 수확의 시기가 왔음을 알아채고 어항에 물을 뺀다. 물고기들은 이제 잡아먹히게 되는 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1. 돈은 빚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은행이 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돈을 빌려줍니다. 빚을 내주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차원이 아닙니다. 더더구나 동정심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친구도 아니고 조력자도 아니며 이웃도 아닙니다. 그저 은행은 기업일 뿐입니다. 당신에게 상품을 팔고 그것으로 수익을 올리면 되는 회사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행 입장에서 빚이 있는 사람은 그저 착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빚을 권합니다. 빚이 없으면 새로운 돈이 더 이상 창조되지 않고 돈이 창조되지 않으면 자본주의도 망가집니다. 사실 빚은 자본주의 체제 안에 내재된 법칙이며 또한 약자를 공멸로 몰아가는 비정한 원리입니다. 당신이 큰 그림 안에서 돈의 흐름을 보지 못한다면 결국 제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당신 지갑 속 돈이 사라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통화 정책과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에 그 첫 번째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빚으로 만든 돈을 흥청망청 써버린 당신의 잘못도 큽니다. 분명한 건 돈이 돌아가는 원리를 모르면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려면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앙목을 가져야 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구조적인 탓을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이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자본주의를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읽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 금융지능이 있어야 살아남는다. 현대 금융 시스템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때문에 당신이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 공부하고 이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즉, 금융 지식이 있어야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역사학과 니얼 퍼거슨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10년 뒤에 지금보다 더 금융이 중요한 세상에 살게 된다. 재테크는 언젠가부터 한국 사회에서 유행처럼 사용된 말입니다. 힘든 노동을 하지 않고 머리만 잘 써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이 신세계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재테크 열기로 인해 돈을 번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안타깝게도 재테크에 열중했던 당신은 아닙니다. 바로 제일 많은 돈을 번 사람은 은행입니다. 그들은 조그만 위험도 감수하지 않은 채 당신의 투자에 올라타 수익을 얻어갔습니다. 설사 당신의 투자가 실패해도 웃으며 칼같이 수수료를 떼어갔습니다. 제대로 알아보고 뛰어들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게임, 그것이 바로 은행과 함께하는 재테크라는 게임입니다. 3. 보험 상품, 파생 상품에 당하지 마라. 보험 상품의 경우 판매할 때에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굉장히 복잡한 약관을 들고 와서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거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험사들이 얘기하지 않는 것은 보험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들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노리는 타겟은 깐깐하고 금융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 지긋한 60에서 70대 노인들, 갑작스럽게 보상금이나 퇴직금을 받아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는 순진하고 금융에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파생 상품도 이와 비슷합니다. 솔직히 파생 상품은 너무 어려워서 다 설명하기도 어렵고 설명해도 쉽게 알아들을 수가 없을 겁니다. 다만 파생 상품하면 무조건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파생 상품은 썩은 사과와 성한 사과가 섞여 있는 것과 같다. 4. 여성들의 지갑을 털기 쉬운 이유. 성인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공격 대상은 바로 여성입니다. 여성은 집안의 쇼핑 가장으로서 남편, 아이, 다른 가족의 물건까지 삽니다. 당연히 음식과 옷은 물론이고 전자제품, 자동차 등 가정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감정적으로 훨씬 더 약합니다. 이 말을 듣는 여성들이 화낼 것 같아 두렵지만 일반적으로 소비에 있어서만큼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나약합니다. 예컨대 화장품 업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화장품이 출시되면 정말 놀라운 기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촉감이나 냄새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결국 그 원료는 아주 비슷합니다. 새로운 기능을 계속해서 내놓지만 사실 그 이면을 살펴보면 신기능은 거의 없으며 실질적으로 새로운 광고 기법만이 개발될 뿐입니다. 광고는 끊임없이 여성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난 당신을 위해 태어났어요. 당신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결국 마케팅의 꿈은 당신의 무의식을 점령하고 당신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꿈의 정점에는 바로 브랜드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소비자는 브랜드를 삽니다. 구찌, 샤넬, 롤스로이스, 페라리 등 당신의 뇌는 브랜드를 통해 세상에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 쉬지 않고 일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기 힘든가? 2008년 영국 BBC에서는 지난 1000년간 가장 위대한 철학자를 뽑는 설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 1위는 바로 칼 마르크스였습니다. 또한 지난 1000년간 가장 영향을 끼친 책은? 이라는 질문에도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1위로 뽑혔습니다. 그가 자본론을 쓴 이유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왜 항상 가난하게 살며 반대로 왜 놀고 먹는 자본가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될까 하는 의문을 풀기 위해서였습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 철학 교수 조나단 울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역사의 한 과정으로 봤습니다. 봉건제 이후 자본주의에 이어 공산주의로 이행할 것이라고 본 것이죠. 그는 전체적으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자본주의를 바라보았습니다. 또 자본주의가 사라지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해 공산주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붕괴할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고 오히려 공산주의가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본론은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사실 자본주의는 위기 때마다 새롭게 변신하며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마르크스가 남긴 자본주의에 대한 경고가 우리에게 절박한 메시지가 됐던 것은 아닐까요? 인류의 역사 500만 년을 하루 24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자본주의가 출현한 시간은 23시 59분 56초라고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봉건제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유일한 대안은 자본주의를 수정하고 변화시키면서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자본주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인류가 가진 부의 96%를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 분명 그 사람들은 뭔가 알고 있습니다. 숨겨진 비밀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수세기 동안 단 1%만 알았던 부와 성공의 비밀에 대해 파헤쳐 볼까 합니다. 1. 끌어당김의 법칙. 그 비밀은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당신 인생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당신이 직접 끌어당긴 것들입니다. 부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건강이나 빚, 자동차, 환경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자석처럼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끌어옵니다. 당신이 지금 뭔가 생각하면 그와 비슷한 생각의 결과물이 당신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결국 지금 삶의 모습은 지난날 당신이 한 생각들이 현실에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에도 주파수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생각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새 차를 모는 모습을 상상하고 필요한 돈이 들어오는 상상을 하면 그 생각에 해당하는 주파수의 파장이 방사됩니다. 결국 자신이 풍요롭게 사는 모습을 그리면 풍요가 찾아들고 돈이 없어 허덕이면서 불평하면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싫어하는 대상에 대해 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행동하면서 결국에는 이 연결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개의치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되돌려줄 뿐입니다. 2.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며 안 심으면 안 납니다. 그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그 시작이란 바로 그저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야기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뭔가에 집중하면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을 불러들이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빚더미 때문에 미치겠어 라고 말하면 당신은 빚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행복한 하루를 불러들이는 셈입니다. 당장 이 법칙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법칙을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히 나는 전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건 압니다. 전기로 아침 요리를 맛있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3. 마음을 고요하게 하라. 부와 성공의 비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면 부와 성공은 곧 찾아들게 됩니다. 명상을 하기 전까지 나도 명상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명상을 시작하고부터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명상은 마음을 잠잠하게 하고 생각을 평화롭게 하며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그렇다고 명상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하루를 시작하면서 10분 정도 눈을 감고 마음을 평화롭게 하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신기한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4. 기분이 좋아야 한다. 사람들은 감정만 바꾸면 하루 전체를, 심지어 인생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든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계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바로 기분이 좋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분이 좋다면 목적지로 이어지는 길에 올라서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면 기분이 나쁘다면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곧바로 인지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일이 계속 꼬이는 상황이나 시기를 보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연쇄 반응은 당신이 인식했든 못했든 고작 생각 하나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쁜 생각 하나가 그와 같은 생각을 더 끌어당기고 그 주파수대에 갇혀서 결국 나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생각을 했건 전혀 상관없이 지금부터 의식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일단 가슴을 열고 기분 좋음 상태를 맞이하면 경이적인 결과가 따라올 겁니다. 끝으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발이 땅에 닿을 때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화장실에 가면서 발걸음을 내디딜 때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기는 역사상 위대했던 모든 선구자들이 가르친 삶의 숨겨진 핵심이었습니다. 돈을 다루는 능력을 키우는 5가지 방법. 당신은 100원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 젠장, 내가 뭘 잘못했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3억 원의 빚이었다. 나는 벤치에 앉아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따뜻하게 마실 거라도 있었으면. 자판기 앞에 서서 호주머니를 뒤적거렸지만 100원이 부족했다. 아무리 세어도 액수는 똑같았다. 한숨을 쉬며 자리를 뜨기로 결심한 순간 뒤에서 낯선 음성이 들려왔다. 자, 여기 있네. 품이 있어 보이는 노인이 100원짜리 동전을 건네며 내 손에 꽉 쥐어주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나의 행동을 잠시 지켜보더니 정말 그걸로 할 겁니까? 라고 물었다. 고작 100원을 주면서 먹고 싶은 음료수 종류까지 참견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 순간을 재빠르게 벗어나기 위해 그냥 머리를 숙였다. 그런데 노인은 꿈쩍도 하지 않은 채 다시 내게 말했다. 머리를 좀 더 숙여보게나. 나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다. 덜컥 화를 내려다가 이 노인과 싸워 뭐하겠어 라는 생각이 스치며 고개를 한 번 더 푹 숙였다. 그 순간 이런 뜻이었구나. 노인이 건넨 말의 참뜻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순간적인 욕구를 해결하고자 그만 차가운 음료수 버튼을 누를 뻔한 것이었다. 참 순수한 젊은이로구먼. 나 같은 늙은이의 불손한 요구에도 이처럼 따라주다니. 잠깐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만. 아까 그 100원은 꼭 돌려주게나. 노인의 진지한 태도에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자네가 제기해서 돈을 마음껏 다루게 될 쯤 꼭 돌려줬으면 하는데. 나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100원이 아니라 1000만 원으로 돌려드리죠. 그러자 노인은 쯧쯧 혀를 차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래서 망했던 거군. 자네는 돈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라. 언성인데다 갈피를 잡을 수도 없고 순간적인 기분에 휩쓸려서 일을 크게 벌이려고 하지. 그래서 실패한 걸세. 1000만 원을 돌려줄 게 아니라 120원만 돌려주게나. 금리가 뭔지는 알고 있겠지. 나는 이미 자네에게 20%의 금리를 붙였어. 금리가 20%라니 너무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안 드나? 사실 20%를 붙인 이유는 자네가 신용이 없기 때문이야. 1. 당신은 100원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 돈이란 건 말이지 참 신기한 물건이야. 사람들은 그걸 가진 순간에 선택을 해야만 하지. 쓸까 말까, 쓴다면 언제 무엇에 쓸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돈을 써버리고 말지. 지금 자네처럼 말이야. 당장 필요하니까 그냥 쓰는 거야. 인간이 돈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 중 90%는 잘못된 선택과 타이밍으로 일어난다네. 돈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해. 매번 똑같은 실수를 몇 번이나 저질러 놓곤 다들 남 탓하기 바쁘지. 지금 자네는 100원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네. 자네의 돈 그릇은 고작 100원짜리도 되지 못해. 2. 돈은 엄청난 열을 내뿜고 있다. 노인은 말을 계속 이어갔다. 내가 여태껏 쌓아온 경험상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겠네. 인간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되지.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거든. 돈은 하나의 에너지야. 엄청난 열을 내뿜고 있어. 그래서 큰 부자가 되려면 이 엄청난 에너지를 다룰 줄 알아야만 한다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네. 중학생에게 용돈으로 10만 원을 주면 무엇을 하겠나? 아마 옷을 사거나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사겠죠. 그러겠지. 하지만 1억 원을 주면 어떻게 될까?
당황하겠지만 곧 흥청망청 써버릴 것 같네요. 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나? 1억을 벌고 싶다면 1억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네.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 복상 망하는 이유는 그 돈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이야. 어른이 된다고 해서 큰 돈을 다룰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게. 3. 부자가 두려워하는 단 한 가지. 부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 줄 아나? 돈을 잃는 게 아닐까요? 아니, 오히려 그 반대야. 부자가 두려워하는 건 돈이 흐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라네. 돈은 마치 물과 같아. 흘러야만 하지. 흘러가는 것들은 일시적으로는 소유할 수 있어도 영원히 소유하지는 못하는 법이야. 명심하게. 돈이라는 건 지금 이 순간에만 내 소중해 있는 거야. 원래 소유할 수 없는 걸 가지려 하기 때문에 무리가 발생하는 거고, 한순간에 톱니바퀴가 어긋나듯 바로 파멸하게 되지. 부자들은 본능적으로 돈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걸 잘 알아. 그래서 계속 돈이 흐를 수 있도록 투자를 하거나 빌려주는 게야. 4. 이면에 숨겨진 돈의 비밀. 자네는 돈이 어떻게 벌린다고 생각하나? 사업운이 좋거나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닐까요? 물론 운도 필요하지. 하지만 돈에는 정말 중요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어. 그건 바로 돈을 가져오는 건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라는 점일세. 돈은 오로지 자발적 의사에 따라 나에게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돈을 벌고 싶다면 내가 지닌 상품의 가치가 남의 시간을 절약해준다거나 타인을 이롭게 해야만 한다네. 타인을 이롭게 하면 저절로 돈이 들어오는 법이지. 신세 한탄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남들이 잘 모르거나 불편해하는 것들을 찾아 해결해보게. 기꺼이 그들은 지갑을 열고 자네 상품을 반길 걸세. 5. 헛스윙을 계속해야만 하는 이유.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 그런 삶 속에서 행운이란 건 손에 꼽힐 정도로만 찾아오지. 흔히들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3-4번의 기회가 온다고들 하지. 그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만 하겠나? 글쎄요. 방법은 단 하나야. 무수히 배틀을 휘두르는 방법밖에 없어. 헛스윙이 두려워 가만히 서 있으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기회는 사라져버려. 결국 돈이란 녀석은 나의 지난날의 사고방식과 행동의 결과가 그대로 드러난 산물이지. 그래서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게야. 노인과의 대화는 이렇게 끝이 났다. 나는 노인이 전달하고 싶었던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돈이 가진 신비하면서도 위험스러운 단면에 대해 깨우칠 수 있었다. 그런데 노인은 왜 나에게 다가와서 이런 조언을 해주었던 것일까? 감사합니다. 부골님이었습니다.